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랭체인을 살펴보기 이전에 랭체인이 주로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술인 자연어 처리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자연어 처리라는 단어는 자연어라는 단어와 인공어의 합성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그 자연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자연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이야기한 인공어라는 단어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를 의미하는데 보통 인공어 예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표적이고요. 수학적 기호, 논리적 언어 등이 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요, 자연어와 인공어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인공어의 규칙과 구조를 사용하여 자연을 분석, 해석,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과 더 원활하게 상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는 NLU와 NLG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NLU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으로 의 약자로 사람이 이해하고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감성 분석, 정보 추출 등이 있습니다. NLG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의 약자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을 사람이 이해하는 과정으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NLG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텍스트 생성, 자동 요약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자연어 처리에서는 LLM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NLU와 NLG를 하나로 합친 엔드투엔드로 수행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챗봇 형태가 될 것입니다. 챗봇이 우리가 사람이 말한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바꾸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텍스트로 변하는 과정을 모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NLU와 NLG 두 파트를 모두 가진 것은 챗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NLP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배에서 배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맨 앞에 있는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배는 타는 배죠. 두 번째 배는 동일한 타는 배일까요? 네, 아니죠. 이 두 번째 배는 과일 배죠. 과일 배고, 세 번째 배는 과일 배도 아니고 타는 배도 아닌 나의 배가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P사, K사, B사, G사 네 가지의 번역으로 한번 이 문장을 번역을 해보았는데요. P사의 번역 문장은 I'm full because I ate a lot of from my stomach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 배, 탈 배, 먹는 배, 나의 배,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I am full, 그리고 my stomach은 있지만 먹는 배의 의미는 없으므로 P사의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K사의 번역을 한번 볼까요? I ate a lot of food on the boat and my stomach is full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타는 배, 이 boat이 두 번이나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배는 이 문장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K사의 번역도 잘못된 번역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세 번째 번역 문장은 먹는 배, 탈 배, 하지만 나의 배가 없죠. 타는 배, 보트란 단어가 두 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B사의 번역도 틀린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쥐사의 번역은요. I ate a lot of pears on the boat and I'm full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나온 pear, 먹는 배, 두 번째 나온 보트는 타는 배, 세 번째 I'm full, 나의 배가 부르다. 세 가지의 단어가 의미를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P사, K사, B사, G사 중에 가장 적절한 번역이 쓰인 게 G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문장을 두고 P사, K사, B사, G사는 왜 다 오역된 번역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단어의 중의적인 의미 때문에 모호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또 모호성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기에 대신 부탁했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신 부탁했다라는 문장은 사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와 다르게 한글은 주어를 생략해도 문법적으로 정상인 문장을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소통 과정에서 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문맥 정보를 활용해서 생략된 정보를 메꾸어 이해하지만 기계 번역에서는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는요, 효율성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되었고 최대한 짧은 문장 내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자 해서 이 정보량이 낮은 내용은 생략이 되므로 모호성이 발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NLP 한국어의 특징은요. 어간에 접사가 붙어 단어를 이루고 의미와 문법적 기능 정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어순에 따라서 그 문법적 기능이 정해지는 반면에 한국어는 어간에 접사가 붙어 단어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의 단어가 탄생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차거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차거의 예시로 먹다, 먹었다, 먹히다, 먹히시다, 먹었겠더라, 먹을 것이다, 먹고 있다 라는 예시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든 단어는 사실 먹다라는 원형에서 다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의 동사들인데도 이 접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진행형인지 수동형인지 높임말인지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컴퓨터에 넣어줄 때는 분절을 통해서 같은 어근에서 생겨난 단어들을 처리한다면 컴퓨터는 더욱 효과적으로 그 단어 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절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는 토큰화라고 부릅니다. 이 토큰화라는 것은 이 단어를 어떤 의미 단위로 자를 것인가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형태소라는 기준으로 이 단어들을 분절했기 때문에 그 토큰화 기법은 형태소 기준으로 토큰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정해지기 때문에 형태소 기준으로 토큰화, 분절하진 않습니다. 영어는 대신에 공백 기준으로 토큰화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태소 기준으로 토큰화하지 않는다면 이 단어 간의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형태소 기준으로 토큰화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접사에 따라서 단어의 역할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이 단어의 순서를 바꾸어도 맥락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문장들을 동일한 정보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바른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 컴퓨터에 전달하는 것이 컴퓨터가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이 언어는요, 항상 변화를 합니다. 시대가 지나서 더 이상 쓰이지 않은 단어도 있고 새롭게 탄생한 단어도 있고 새롭게 탄생한 용어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새롭게 언어가 태어난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칙화할 수 있을까요? 네, 규칙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우리는 새로운 단어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자, 여기 예시에서 보시면 벽하추, 알자 딱갈센, 낄낄빠빠, 머선 129, 삼기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 이 단어들을 이전에 있는 단어들로 이 단어를 유추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없던 단어이지만 이 단어들은 요즘 생겨난 단어들이죠. 네, 그래서 이 벽하충이라는 거는 버스 카드 충전의 줄임말이고요. 알자 딱각새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한 줄임말이고, 낄낄빠빠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는 줄임말이고, 머선 129는 머선 129 무슨 일이고 라는 것을 머선 129라고 새로운 용어로 탄생한 거고, 삼기다라는 맛은 사귀는 것에 살짝 못 미치는 이 애매한 성 관계를 또 삼기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들은 계속해서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 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규칙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단어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단어 임베딩이라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단어 임베딩은 단어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들로 단어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고전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바나나와 컴퓨터, 오렌지, 이 세 개의 단어를 분류를 하고 싶은데요. 바나나와 컴퓨터 중에서 오렌지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나나와 컴퓨터 중에서 오렌지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바나나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 세 가지가 누가 어떤 단어에 가까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둘 수 있는 의미 있는 값으로 이 값들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쉬운 0과 1로 이 바나나와 오렌지, 컴퓨터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나 밑에 제가 0, 1, 0이라고 숫자를 표현해 봤는데 바나나 밑에 가장 첫 번째 인덱스는요, 오렌지를 나타내는 인덱스고요. 두 번째 인덱스는 바나나를 나타내는 인덱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인덱스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인덱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나한테 두 번째 인덱스가 바나나를 의미하는 인덱스이므로 바나나에 해당되지 있는 첫 번째 인덱스와 마지막 인덱스는 0번으로 매핑을 해주시고 가운데 1, 정답만 1 하고 0, 1, 0으로 표현했고요. 오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도 첫 번째 인덱스에는 오렌지를 의미하는 인덱스이므로 첫 번째 인덱스에만 1이라고 적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를 오렌지를 표현하는 인덱스가 아니므로 0과 0으로 매핑해놨고요. 그리고 컴퓨터는 마지막 인덱스가 컴퓨터를 나타내는 인덱스이므로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는 컴퓨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0으로 매핑해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나는 010, 오렌지는 100, 컴퓨터는 001로 가장 쉬운 0과 1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정답에는 1, 정답이 아닌 곳엔 0으로 매핑한 이 기술 자체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원핫, 정답에는 1, 정답이 아닌 곳에는 0으로 매핑하는 원핫 인코딩을 사용해서 바나나와 오렌지, 컴퓨터에 대한 단어적인 의미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공간상에 표현해 봤을 때 지금 오렌지, 바나나, 컴퓨터가 다 같이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오렌지, 바나나, 컴퓨터가 거리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된 값은 이 단어 간의 연관성이나 모호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이 나왔냐라고 하시면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기법은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는 공간상 거리가 가깝게
만들도록 하고요. 유사하지 않은 단어들은 공간상 거리가 멀도록, 그래서 각 단어의 의미를 벡터로 공간상의 의미를 부여해주면서 모호성과 중의성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기법이 바로 단어 임베딩입니다. 자, 이 단어 임베딩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대량의 코퍼스가 필요한데요. 코퍼스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단어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데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 예시가 워드2백이라는 알고리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오게 될 벌트라는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조금 더 잘 학습시켜서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는 학습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시는 3차원 고정 벡터를 활용해서 3차원 공간상에 오렌지와 바나나, 컴퓨터를 3차원 공간상에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단어 임베딩은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제가 3차원으로 고정 벡터를 사용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렌지라는 단어를 3차원이 아니라 10차원, 256차원, 100차원으로 이 고정 벡터로 이 오렌지를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GPT-3에서는요, 이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12,288개 차원으로 이 하나의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단어 임베딩은 훨씬 더 고차원이면 고차원일수록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지만 단어가 훨씬 더 고차원일수록 모델이 무거워지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NLP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NLP 응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